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들었다. 모두가 들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알았다. 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했다. 회의는 계속됐고 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떠올랐다. 그때 했어야 할 말. 정확하고 단단하고 상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을 문장. 물줄기 아래 서서 그 말을 중얼거렸다. 완벽했다. 하지만 이미 6시간이 지난 뒤였다. 잠들기 직전에 또 떠올랐다. 다른 버전이었다. 더 짧고 더 날카로운 문장. 그걸 던졌다면 회의실 공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상했다. 천장을 보며 그 장면을 몇 번이고 재생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을 먹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불쑥 그 장면이 끼어들었다. 그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질문은 같았고 답은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할 말이 떠오른 적도 있다. 통화는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상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었다. 나는 네 하다가 전화가 끝났다는 걸 알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쏟아졌다. 왜 그걸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듣고만 있었을까?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 것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주일을 끌고 다녔다.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아무 상관없는 순간에 그 통화가 떠올랐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이미 일어난 일을 수백 번 고쳤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참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참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삼킨 말은 어디론가 가야 한다. 목에 걸린 채로 며칠을 버틴다. 소화되지 않는다. 착지 않는다. 그냥 거기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에게 튀어나온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사소한 일로 화가 났다. 싱크대에 놓인 컵 하나, 제자리에 없는 리모컨, 대답이 늦은 문자 메시지.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봤다. 나도 알았다. 이건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며칠 전에 삼켰던 말이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삼킨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 눌러놓은 분노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다. 회의실에서 참았던 말이 저녁 식탁에서 터진다. 전화통화에서 삼켰던 감정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진다. 그리고 나서야 깨닫는다. 내가 화낸 건 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말은 뱉어졌고 상처는 남았다. 참는다는 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그 순간을 넘기는 것과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우리는 전자만 하고 후자는 잊어버린다. 그래서 삼킨 말이 계속 쌓인다.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 결국 가장 만만한 곳으로 흘러간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안전한 관계, 가장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느낀 건 당혹감이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무슨 의도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다.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 그 사이에 시간은 지나갔고 대응할 타이밍은 사라졌다. 당혹감 다음에 온 건 분노였다. 하지만 분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회의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고 전화는 끊겼고 그 사람은 자리를 떴다. 분노는 갈 곳을 잃었다. 그래서 안으로 향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분노의 방향이 상대에서 나 자신으로 바뀌었다. 억울함은 가장 늦게 왔다. 며칠이 지나서 그 상황을 계속 곱씹다가 문득 억울해졌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저 사람한테 있나? 억울함은 분노보다 오래간다. 분노는 폭발하면 사라지지만 억울함은 웅크리고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계속 재생한다. 다르게 대응하는 자신을 상상한다. 멋지게 받아치는 장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 한 방에 정리하는 장면.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매번 이긴다. 하지만 상상이 끝나면 현실은 그대로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똑같이 거기 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이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맥락이 뭐지? 내가 놓친 게 있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 말이 부당하다는 걸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확신하지 못하면 대응하지 못한다. 그 사이에 순간은 지나간다. 두 번째는 체면 계산이다. 여기서 받아치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이 계산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든다. 상대는 아무 계산 없이 던졌는데 받는 쪽은 복잡한 셈을 하느라 시간을 잃는다. 세 번째는 관계의 저울질이다. 저 사람과 틀어지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 불편해지면? 손해보는 건 나 아닐까? 이 저울질이 입을 닫게 만든다. 당장의 평화를 위해 장기적인 자존감을 담보로 내놓는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초 안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몇 초가 지나면 대응의 타이밍은 사라진다. 우리는 그제야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한다. 순서가 틀렸다. 감정은 나중에 왔고 판단은 너무 늦었다. 그 말을 던진 사람은 어떨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문장이었다. 습관처럼 뱉은 말, 생각 없이 던진 말, 별 의미 없는 말. 하지만 받는 쪽에게는 다르다. 그 말은 며칠을 간다. 일주일을 간다. 어떤 말은 몇 년이 지나도 떠오른다. 힘의 불균형이 여기 있다. 던지는 쪽은 아무렇지 않고 받는 쪽은 무겁다. 던지는 쪽은 있고 받는 쪽은 기억한다. 이 불균형이 억울함을 만든다. 나는 이렇게 오래 끌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은 모른다. 이 간극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상대가 미안해하기라도 하면 나을 텐데 상대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알려주고 싶어진다. 네가 한 말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작아진다. 예민한 사람, 별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는 사람, 유난스러운 사람이 된다. 이것도 불공평하다. 무례한 말은 왜 그렇게 오래 남을까? 친절한 말은 쉽게 잊힌다.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은 듣는 순간 기분이 좋지만 며칠 뒤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무례한 말은 다르다. 그것도 못해? 네가 뭘 한다고? 역시 기대 안 했어. 이런 말은 몇 년이 지나도 선명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지까지 기억난다. 이건 우리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다. 뇌는 위협을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는 빨리 잊고 위험했던 순간은 오래 저장한다. 무례한 말은 뇌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 이 사람은 나를 공격했다. 이 상황은 안전하지 않다. 이런 신호가 기록된다. 그래서 잊히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상처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뜻한 말은 흘려보내고 차가운 말은 붙잡아 두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건 결함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기능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기능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말을 만든다.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받아쳤으면 좋았을 텐데. 머릿속에서 대본을 쓴다. 상대의 얼굴이 굳어지는 장면, 말문이 막히는 장면,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든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완벽한 대사를 만들어도 연기할 무대가 없다. 그래서 허공에 대고 연습한다. 샤워하면서, 운전하면서, 잠들기 전에 아무도 듣지 않는 대사를 계속 읽는다. 이게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든다. 그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 분노, 억울함, 창피함이 매번 새롭게 느껴진다. 과거의 일인데 현재의 감정은 소모한다.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같은 장면을 수백 번 재생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말에 가시를 돋게 하고 무례함을 용기로 착각한다.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을 광고하는 것과 같으니 그런 자들과 논쟁하지 마라.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당신도 네 발로 기어가 같이 짖을 것인가? 이 문장 앞에서
멈춘다. 맞는 말인 줄 알고 있었다. 처음 들은 말도 아니다. 비슷한 조언을 이미 수백 번 들었다. 무시해라. 신경 쓰지 마라. 상배하지 마라.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라. 알고 있다.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우리는 계속 짓는 자리로 기어가실까? 왜 같이 내려가실까? 왜 받아쳐야 할 것 같았을까? 왜 한마디 못하면 진 것 같았을까? 쇼펜하우어의 말이 정답이라면 우리는 왜 그 정답을 실천하지 못할까? 알면서 왜 못할까? 개가 짖으면 무시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 왜 우리는 같이 짖고 싶어질까? 무례함을 용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목소리가 큰 게 강한 거라고 믿는 사람들. 상배를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친 말을 직설적이라고 포장하고 상처 주는 말을 솔직하다고 우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은 무기다. 상배를 찌르고 베고 짓누르는 도구다. 그들은 날카로운 말을 자랑스럽게 휘두른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움찔하면 만족한다. 상대가 말문이 막히면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건 무식함을 광고하는 것과 같다고. 거친 말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부족함의 증거라고. 자기 안에 채울 게 없는 사람일수록 밖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일 때가 있다.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유능해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남을 깎아서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 말에 가시를 돋게 하는 건 스스로 단단하지 못하다는 고백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걸 알아도 그 순간에는 적용이 안 된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논리적으로 분석할 여유가 없다. 이 사람은 자기 무식함을 광고하고 있군. 무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냥 얼굴이 달아오른다. 심장이 빨라진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든다.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한다. 공격받았다고 인식하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든다. 이때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은 잠시 꺼진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나중에 따라온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몸은 따로 움직인다. 무시해야지 하면서도 얼굴이 굳어진다. 상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밤새 그 말을 곱씹는다. 알면서 못하는 것, 이해하면서 실천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내 발로 기어가 같이 짖을 것인가? 이 질문에 모두가 당연히 아니지 라고 답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기어간다.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간다. 같이 소리를 지른다. 같이 날카로워진다. 끝나고 나서야 후회한다. 왜 같이 저러고 있었을까? 왜 저 사람 수준에 맞춰서 나까지 저렇게 됐을까? 기어가는 건 쉽다. 내려가는 건 빠르다. 상대가 끌어내리면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간다. 중력처럼 저항 없이 떨어진다. 하지만 올라오는 건 다르다. 내려간 후에 다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며칠 동안 찝찝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 1초 만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 올라온다. 이게 무례함에 반응하는 비용이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며칠의 자존감을 지불한다. 계산해보면 남는 게 없다. 오히려 손해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복한다. 왜 반복할까? 침묵이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당한 것 같다. 맞고도 아무 대응을 못한 것 같다. 상대는 이겼다고 생각할 거고 나는 진 것 같다. 이 느낌이 싫다. 그래서 뭔가 말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말싸움을 전쟁처럼 배웠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다. 공격받으면 반격해야 한다. 맞으면 때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다. 하지만 어떤 싸움은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승리다. 개와 같이 짖어서 이기는 건 뭘 이기는 걸까? 개 짖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수준에서 이어봤자 결국 그 수준에 있는 것이다. 그때 참았던 건 현명함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패배였을까? 이 질문이 우리를 괴롭힌다. 말하지 않은 게 옳은 선택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비겁했던 건지 참은 게 품이었을지 아니면 무력함이었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다.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헷갈린다. 왜냐하면 둘 다이기 때문이다. 어떤 침묵은 현명함이고 어떤 침묵은 패배다. 어떤 참음은 품이고 어떤 참음은 비겁함이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전혀 다르다. 차이는
여기 있다. 내가 선택한 침묵인가? 아니면 떠밀린 침묵인가? 내가 판단해서 이건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고 입을 닫았다면 그건 현명함이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하얘져서 주변 눈치가 보여서 입을 닫았다면 그건 패배에 가깝다. 결과는 같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정반대다. 하나는 통제감이 있고 다른 하나는 통제감이 없다. 우리가 며칠 동안 괴로운 건 후자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선택해서 참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참았기 때문이다. 주도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불편하다. 참킨 말은 어디로 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한 감정은 안에 쌓인다. 쌓인 감정은 압력을 만든다. 압력은 어디론가 빠져나가려고 한다. 가장 쉬운 출구는 가까운 사람이다. 가족, 연인, 친한 친구, 내 감정을 참아줄 것 같은 사람, 화내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쪽으로 감정이 흘러간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정작 상처 준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원인과 결과가 따로 논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멀쩡하고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 나중에 미안해진다. 왜 괜히 그랬을까? 당신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사과는 하지만 패턴은 반복된다. 다음에 또 삼킬 일이 생기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감정은 결국 어디론가 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출구는 자기 자신이다. 밖으로 못 나간 분노가 안으로 향한다.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왜 한마디도 못할까? 왜 이렇게 만만할까? 자기를 공격한다. 자기를 깎아내린다. 상대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스스로를 깎는다. 이게 더 해롭다. 상대의 무례한 말은 한 번이지만 자기한테 하는 말은 수백 번이다.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를 탓한다. 반복해서 자기를 때린다. 상대는 한 번 던졌는데 나는 수백 번 맞는다. 삼킨 말이 가장 위험할 때는 자기 안에서 맴돌 때다. 밖으로도 못 나가고 소화되지도 않고 안에서 계속 돌면서 자기를 갉아먹는다. 분노가 우울로 바뀐다. 공격이 자학으로 변한다. 그때 했어야 할 말이 떠오른다. 샤워하면서 잠들기 전에 며칠이 지나서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진다. 정확하고 날카롭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 한방. 하지만 묻는다. 그 말을 실제로 했다면 정말 나아졌을까? 상대가 가만히 맞고 있었을 리 없다. 받아쳤을 것이다. 더 거친 말을 던졌을 것이다. 싸움이 커졌을 것이다. 감정이 더 격해졌을 것이다.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았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다른 종류의 후회가 남았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때 했어야 할 말은 대부분 환상이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 상대가 입을 다물고 주변이 박수치고 매가 당당하게 퇴장하는 장면은 영화에서나 가능하다. 실제로는 더 지저분해진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말이 오가고 상처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진다. 시원하다 하는 느낌은 잠깐이고 뒷정리는 오래간다. 그래서 안 했던 말을 후회하는 것만큼 했던 말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냥 참을걸. 왜 같이 저렇게 됐을까? 참는 것과 피하는 것은 다르다. 참는 것은 반응을 억누르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삼키는 것이다. 감정이 올라오는데 누르는 것이다.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근육을 계속 긴장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오래 못 간다. 언젠가 터진다. 피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상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건 다른 종류의 에너지다. 반응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반응할 필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차이가 느껴지는가? 참는 건 힘들다. 안에 감정이 계속 쌓인다. 하지만 피하는 건 다르다. 애초에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으면 쌓일 것도 없다. 개가 짖는다. 참으면서 가는 건 힘들다.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올라온다. 하지만 저건 그냥 개가 짖는 소리야. 나한테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야. 라고 인식하면 다르다. 그냥 소음이 된다. 반응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는 이미 상처받았다. 그 말이 날아와서 박혔다. 이미 아프다. 아픈데 그냥 소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가? 쉽지 않다.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맞지만 지키기는 어렵다. 개가 짖어도 무시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연습의 문제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이건 그 사람 문제야. 이건 반응할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빠르게 떠올리는 연습. 감정이 치솟기 전에 이성이 먼저 작동하도록 만드는 연습. 처음에는 안 된다. 당연하다. 감정은 빠르고 생각은 느리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진다. 나중에는 습관이 된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자동으로 저건 저 사람 문제야가 먼저 떠오르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다. 쇼펜하우어도 아마 기억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훈련해도 어떤 날은 무너진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피곤한 날, 여러 일이 겹친 날. 그런 날은 같이 짖게 된다.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건 매번 이기는 게 아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왜 기어갔는지, 무엇이 나를 내려가게 만들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취약한지, 이걸 아는 것이다. 알면 다음에 다르게 할 수 있다. 모르면 반복한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벌어진다. 그때 참았던 건 현명함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패배였을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날의 나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질문 자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반응을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걔는 생각 없이 짖는다. 그냥 본능대로 반응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반응한 뒤에 돌아볼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잘한 걸까?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게 차이다. 같이 짖었더라도 나중에 돌아볼 수 있으면 다르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반복한다. 돌아보는 사람은 배운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사람, 그때 삼켰던 것, 그때 터뜨렸던 것.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장면이 지금 머릿속을 스치고 있을 것이다. 그 장면을 잠시 붙잡아 두자.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그 질문을 피하지 말자.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다. 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달라진다. 한 번에 확 바뀌지 않는다. 질문을 품고 돌아보고 다음에 조금 다르게 해보고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결국 다른 사람이 된다. 한 번이 아니었다. 돌아보면 비슷한 일이 계속 있었다. 무례한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며칠을 끌고 다니고 또는 받아쳤다가 더 크게 싸우고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 며칠을 끌고 다니고 어느 쪽이든 결과는 비슷했다. 찝찝함이 남았다.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상대는 이미 잊었는데 나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패턴이 있었다. 매번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다른 말이었지만 내 반응은 비슷했다. 처음에는 얼어붙고 나중에 분노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또는 처음에 폭발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뒤늦게 자책하고 양극단으로 오갔지만 중간은 없었다. 적당히 대응하고 적당히 넘기고 적당히 있는 것. 그게 안 됐다. 왜 항상 같은 경로였을까? 왜 매번 비슷한 결말이었을까? 상황이 다르고 상대가 달랐는데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았을까?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데는 1초면 충분하다. 누군가 거친 말을 던졌을 때 같이 거칠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날카로운 단어가 튀어나온다. 생각할 틈이 없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1초. 길어야 2초. 그 사이에 이미 내려가 있다. 하지만 다시 올라오는 데는 며칠이 걸린다. 내려간 뒤에는 찝찝함이 남는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같이 저러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며칠을 따라다닌다. 후회가 꼬리를 문다. 몸에 힘이 없다. 기분이 가라앉는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루, 이틀, 어떤 때는 일주일. 이상한 불균형이다. 내려가는 건 1초, 올라오는 건 며칠. 비용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복한다. 같은 함정에 계속 빠진다. 왜 내려가는 건 이렇게 쉬울까? 분노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 분노는 자동으로 작동한다.
누군가 나를 공격했다고 뇌가 인식하면 싸움 모드가 켜진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몸이 알아서 한다.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반응이다. 원시 시대에는 이게 생존의 필수였다. 맹수가 나타나면 즉시 싸우거나 도망쳐야 했다. 천천히 생각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 빠르게 반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았다.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문제는 지금은 맹수가 아니라 말이 공격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몸은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한다. 와인 반응이다.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뇌는 구별하지 못한다. 위협은 위협이다. 자동으로 싸움 모드가 켜진다. 절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분노가 치솟을 때 멈추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화가 나지만 여기서 반응하면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한다.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든다. 이걸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다.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 피질이다.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이 부위는 에너지 소모가 크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혈당이 낮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평소에는 잘 찾는 사람도 피곤한 날은 폭발한다. 평소에는 차분한 사람도 여러 일이 겹친 날은 날카로워진다.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다. 유한한 자원이다. 수면, 줄어든다. 우리는 에너지가 없을 때 무례함에 가장 취약하다. 생각해보면 그렇다. 무례한 말에 가장 크게 반응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마 컨디션이 안 좋았을 것이다. 잠을 못 잤거나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나 몸이 피곤했거나 평소라면 넘겼을 말에 그날은 폭발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 여유가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넘길 수 있다. 마음에 공간이 있으면 그 말이 들어와도 휩쓸리지 않는다. 결국 반응의 크기는 상대가 뭘 말했느냐보다 그날 내 상태가 어땠느냐에 더 영향을 받는다. 같은 말도 에너지가 충분한 날은 가볍게 넘기고 에너지가 바닥난 날은 크게 흔들린다. 이걸 알면 조금 달라진다. 크게 흔들렸을 때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오늘 내 상태가 안 좋았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 자책은 에너지를 더 빼앗지만 인식은 다음을 준비하게 해준다. 무례한 말 앞에서 우리가 취해온 태도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침묵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얼어붙는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한다. 표정 관리를 하고 자리를 피하고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침묵 뒤에는 후회가 온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막고만 있었을까? 며칠 동안 그때 했어야 할 말을 만든다. 완벽한 문장을 조립한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두 번째는 폭발이다. 참지 않고 받아친다. 목소리가 높아진다. 날카로운 말이 오간다.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이 커진다. 이기든 지든 끝나면 지쳐있다. 폭발 뒤에도 후회가 온다.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왜 같이 저러고 있었을까? 이겼다는 느낌도 잠깐이다. 관계가 틀어지고 수습할 일이 생기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세 번째는 뒤늦은 반응이다.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참 뒤에 갑자기 터뜨린다. 그때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몇 주, 몇 달 전 일을 꺼낸다. 상대는 기억도 못한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라고 한다. 싸움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뒤늦은 반응 뒤에도 후회가 온다. 그때 바로 말하지. 왜 이제야? 상대는 당황하고 나는 속이 시원하지도 않다. 묵혔다가 꺼낸 감정은 상한 음식 같다. 배출은 했는데 개운하지 않다. 세 가지 태도는 달라 보이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침묵하면 안에서 썩고 폭발하면 밖에서 망가지고 뒤늦게 터트리면 둘 다 일어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가 따라온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 상대는 영향받지 않는다. 내가 침묵하든 폭발하든 상대는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은 계속 무례하다. 내 반응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산다. 나만 여기서 고민하고 후회하고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거친 말을 던지는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대부분의 경우 반응이다.
그들은 당신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싶다. 당신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당신이 말문이 막히는 것. 그게 그들의 보상이다. 당신이 같이 내려와서 싸우면 더 좋다. 자기 수준에서 놀아주는 상대가 생긴 것이다. 왜 그럴까? 왜 남을 흔들어서 만족을 느낄까? 여러 이유가 있다. 자기 안에 불안을 덜기 위해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히 재미로, 습관이 되어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산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달라진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자기 감정에만 집중한다. 화가 난다. 억울하다. 창피하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 참을까? 받아칠까?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 보면 다르게 보인다. 저 사람은 내가 흔들리길 원한다. 내가 같이 내려오길 원한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건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다. 같이 내려가는 건 상대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준 셈이다. 무시한 게 아니다. 오히려 정확히 그들이 원했던 것을 제공한 것이다. 당신이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밤에 잠 못 자고 며칠을 끌고 다니는 것. 그 모든 게 그들의 말이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해진다. 나는 상처받고 괴로워하는데 상대는 만족하고 있다니. 내가 힘들수록 상대가 얻는 게 많다니. 불공평하다. 맞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바로 그 불공평함 때문에 전략을 바꿔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게 반응이라면 반응하지 않는 게 복수다. 상대가 원하는 게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게 거부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줄 마음이 없어서. 당신의 반응을 가져가게 두지 않겠다는 선택. 물론 속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 밤에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상대 앞에서 그 순간에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우리는 반응하게 될까? 상대가 원하는 게 반응이라면 안 주면 된다. 단순해 보인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침묵이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당한 것 같다. 맞고도 가만히 있는 것 같다. 상대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 것 같다. 이 느낌이 싫어서 뭔가 말하게 된다. 반응하게 된다. 왜 침묵이 패배처럼 느껴질까? 우리가 말싸움을 전쟁처럼 배웠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다. 말을 잘하는 게 유능한 것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게 똑똑한 것이다. 할 말이 없으면 진 것이다.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사회 전체가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 상대를 말문 막히게 하면 승리다. 이 프레임 안에서 침묵은 패배다. 아무 말도 못하면 진 것이다. 받아쳐야 이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한다. 지고 싶지 않아서, 당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 프레임 자체가 함정이다. 모든 상황이 전쟁인 건 아니다. 어떤 대화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어떤 말은 받아칠 가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개가 짖을 때 같이 짖어서 이기면 뭘 이긴 걸까? 개 짖는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다. 그게 자랑인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수준에서 이어봤자 결국 그 수준에 있는 것이다. 어떤 싸움은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승리다. 상대가 끌어내리려 하는데 내려가지 않는 것. 상대가 게임에 끌어들이려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나?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나? 다음에 또 그러면 어쩌려고? 네 목소리가 우리를 다시 전쟁터로 끌고 간다. 침묵하면 약해 보인다는 생각. 한 번 당하면 계속 당한다는 생각. 지금 반격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틀린 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다.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는 관계라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라면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니다. 일회성으로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사람, 어차피 변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 선택해야 한다. 이 싸움이 할 만한 싸움인지, 이 사람이 상대할 만한 사람인지. 모든 무례함에 반응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바닥난다. 참는 것과 피하는 것은 다르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참는 것은 반응을 억누르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키는 것이다. 주먹을 꽉 쥐고 버티는 것이다.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근육을 계속 긴장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오래 못 간다. 피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상대의 게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건 다른 종류의 행동이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다. 참으면 안에 쌓인다. 참킨 말이 목에 걸린다.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터진다. 피하면 쌓이지 않는다. 애초에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올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 둘 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인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둘 다 그 자리를 넘긴다. 밖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 그래서 둘 다 패배처럼 느낀다. 참았다고 생각하든 피했다고 생각하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것 아닌가. 결국 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둘 다 찝찝하다. 둘 다 후회가 남는다. 하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르다. 참는 것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다. 욕구가 있는데 억누르는 것이다. 불만족이 남는다. 피하는 것은 안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 같은 행동이라도 내가 선택한 것과 떠밀린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선택의 감각이 중요하다.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했다. 와,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하기로 했다는 다르다. 전자는 무력감을 남긴다. 후자는 통제감을 남긴다. 화가 나서 참느라 힘들었다. 와, 저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 쓰기 싫어서 넘겼다는 다르다. 전자는 소모된다. 후자는 보존된다. 우리가 며칠 동안 괴로운 건 대부분 전자였기 때문이다. 선택한 게 아니라 떠밀렸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순서가 중요하다. 보통 우리는 일이 터진 뒤에 고민한다. 오래 한 말을 듣고 감정이 치솟고 그 와중에 어떻게 하지를 생각한다. 이미 늦었다. 감정이 먼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 미리 정해놓으면 다르다. 어떤 종류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겠다. 어떤 종류의 사람과는 싸우지 않겠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시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미리 해놓으면 순간에 판단할 필요가 줄어든다. 감정이 치솟아도 아, 이건 내가 안 하기로 한 거지 라는 인식이 먼저 올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미리 정해놔도 순간에는 흔들린다. 하지만 정해놓은 것과 안 해놓은 것은 다르다. 기준이 있으면 적어도 나중에 자책은 줄어든다. 나는 안 하기로 한 건데 못 지켰네. 와, 나는 왜 맨날 이럴까는 다른 종류의 반성이다. 왜 매려가는 게 쉬운지 이제 구조가 보인다. 분노는 자동이고 절제는 수동이다. 에너지가 없을 때 분노가 이긴다. 상대가 원하는 건 반응이고 우리는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침묵은 패배처럼 느껴지고 전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를 내려가게 만든다. 상대의 수준으로, 상대의 게임으로, 상대가 원하는 자리로. 하지만 구조를 보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인다. 분노가 자동이라면 자동 반응 전에 끼어들 틈을 만들면 된다. 에너지가 없을 때 취약하다면 에너지를 관리하면 된다. 상대가 원하는 게 반응이라면 반응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된다. 침묵이 패배처럼 느껴진다면 침묵의 의미를 재정의하면 된다.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반복되는 장면들을 떠올려보자. 무례한 말 앞에서 당신은 어떤 패턴을 보여왔는가? 주로 침묵하는 쪽이었는가? 아니면 주로 폭발하는 쪽이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더 크게 반응했는가? 어떤 사람에게 더 취약했는가? 패턴을 보면 자기가 보인다. 나는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얼어붙는 편이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폭발한다. 나는 피곤할 때 유독 예민해진다. 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창피당하는 걸 못 참는다. 이런 패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다. 취약한 상황을 미리 인식할 수 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평소보다 조심해야겠다. 이 사람과의 미팅은 나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자. 패턴을 모르면 반복한다. 패턴을 알면 개입할 수 있다. 상대의 패턴도 보인다.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패턴이 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만 그런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관객이 있을 때. 평소에는 괜찮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날카로워진다. 어떤 사람은 늘 그렇다. 상황과 상관없이 습관처럼 무례하다. 그게 그 사람의 기본값이다. 전자라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다르게 관리할 여지가 있다. 후자라면 그 사람 자체를 피하는 게 답이다. 상대의 패턴을 보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만 저러는 게 아니구나. 저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의 방식이구나. 이 인식이 상처를 줄여준다. 시선을 돌려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순간에 집중했다. 무례한 말을 들은 그 순간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지만 이제 그 이후를 보자. 그 순간이 지나고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며칠 동안 그 장면을 떠올렸다. 샤워하면서 잠들기 전에 출근길에 그때 했어야 할 말을 만들었다. 상대의 표정을 상상했다. 다른 결말을 그렸다. 이 시간 동안 상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자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불공평하다. 그런데 이 불공평함을 만든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다. 상대는 한 번 던졌다. 우리가 수백 번 재생했다. 상대는 잊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재생이 우리를 괴롭힌다. 머릿속 재생 버튼을 누르는 건 누구인가?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건 상대가 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재생된다. 그리고 재생할 때마다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 분노, 억울함, 창피함, 매번 새롭게 느껴진다. 이건 과거의 일인데 현재의 감정을 소모한다. 지나간 일인데 지금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상대는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다. 우리만 쓴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왜 자꾸 재생할까? 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떠올리게 만든다.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다. 완료되지 않은 일이 완료된 일보다 더 잘 기억나는 현상이. 그 상황은 완료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해결됐다는 느낌이 없다. 그래서 뇌는 계속 그 장면을 불러온다. 이거 아직 안 끝났어. 뭔가 해야 해. 하지만 아무리 재생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때 했어야 할 말을 지금 만들어봤자 전달할 방법이 없다. 완료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진다. 뇌는 계속 불러오고 우리는 계속 재생하고 해결은 안 되고 다시 불러오고. 루프를 끊으려면 다르게 완료해야 한다. 상대에게 말해서 완료할 수 없다면 나 안에서 완료해야 한다. 이 일은 끝났다.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겠다. 그때 못한 말은 이제 의미 없다. 놓아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뇌에게 이건 완료됐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물론 한 번에 안 된다. 1000원 해도 다시 떠오른다. 하지만 떠오를 때마다 이건 내가 완료하기로 한 거야 라고 상기하면 조금씩 약해진다. 재생 버튼의 힘이 줄어든다. 또 하나, 재생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멋지게 받아치는 장면을 재생한다. 상대가 움찔하고 말문이 막히고 내가 이기는 장면. 하지만 이 재생은 도움이 안 된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지속되지 않는다. 상상 속에서 이겨도 현실의 찝찝함은 그대로다. 대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장면을 재생해보자. 같은 상황, 같은 말. 하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표정이 바뀌지 않는다. 담담하게 듣고 담담하게 넘긴다. 상대가 기대했던 반응을 주지 않는다. 이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면 뇌가 학습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장면이 떠오를 수 있다. 연습 효과다. 감정에서 구조로 시선을 옮겨왔다. 처음에는 감정이 전부였다. 화가 났다. 억울했다. 창피했다. 그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구조가 보인. 왜 화가 나는지, 왜 억울한지, 왜 창피한지. 분노는 자동이고 절제는 수동이라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게 반응이라는 것. 침묵을 패배로 배웠다는 것. 참는 것과 피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구조를 보면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 감정 안에 있으면 휩쓸린다. 구조를 보면 관찰할 수 있다. 아, 지금 내가 자동 반응 모드에 들어갔구나. 아, 상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있구나. 아, 침묵을 패배로 느끼고 있구나. 이 관찰이
거리를 만든다. 거리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 휩쓸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침묵을 패배로, 거친 대응을 용기로 착각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본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목소리 큰 아이가 이기는 걸 봤다. 말 잘하는 애가 인기 있는 걸 봤다. 침묵하면 왜 말 안 해? 라고 다그침을 받았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친 것 같기도 하다. 토론에서 이기는 게 유능한 것이다. 협상에서 밀리면 안 된다. 할 말은 해야 한다. 참으면 손해다. 어디서 배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질문해 본 적이 없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다. 침묵이 항상 패배인 건 아니다. 거친 대응이 항상 용기인 것도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상대에 따라 다르다. 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함정에 빠졌다. 믿음을 바꾸면 반응이 바뀐다. 침묵은 패배다 라고 믿으면 침묵할 때마다 패배감을 느낀다. 안 해도 되는 싸움에 뛰어든다. 어떤 침묵은 선택이다 라고 믿으면 침묵이 다르게 느껴진다. 내가 안 하기로 한 것이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 거친 대응이 용기다 라고 믿으면 같이 거칠어지는 게 당연하다. 안 그러면 비겁한 것 같다. 거친 대응은 끌려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같이 거칠어지고 싶지 않다. 내 자리를 지키고 싶다. 같은 상황, 다른 믿음, 다른 반응, 다른 결과.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오랫동안 믿어온 것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믿음이 몸에 배려면 반복이 필요하다. 머리로는 알아도 순간에는 옛날 방식이 튀어나온다. 그래도 시작은 인식이다. 아, 나는 침묵을 패배로 느끼고 있구나. 아, 나는 거친 대응을 용기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 인식이 있으면 다음에 다르게 할 가능성이 생긴다. 인식 없이는 반복만 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돌아보자. 무례한 말 앞에서 당신이 취해온 태도, 침묵, 폭발, 뒤늦은 후회, 그 뒤에 며칠 동안 끌고 다녔던 감정, 밤에 떠올린 장면들, 만들어냈던 그때 했어야 할 말, 그 모든 게 하나의 패턴이었다. 반복되어 온 경로였다.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같은 길을 걸어왔다. 이제 그 패턴이 보인다. 보인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게 첫 번째 변화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춘다. 우리는 언제부터 침묵을 패배로, 거친 대응을 용기로 착각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간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답이 아니라 다른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 질문이 또 다른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패턴을 본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돌아보면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무례한 말을 듣고 얼어붙었던 기억, 받아쳤다가 후회했던 기억, 며칠 동안 그 장면을 재생했던 기억.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왔다. 쇼펜하우어가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것인가? 라고 물었던 건 19세기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현자들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창배하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네 자리를 지켜라. 수천 년 동안 같은 조언이 반복되었다는 건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다. 해결된 적도 없다.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이걸 못한다. 왜 인간은 이토록 쉽게 끌려 내려갈까? 진화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 안에서의 위치가 생존과 직결되었다. 무시당하면 위험했다. 깔보이면 자원 배분에서 밀렸다. 공격받으면 즉시 대응해야 했다. 가만히 있으면 더 큰 공격이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무시당하는 느낌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살게 되었다. 무례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뇌에게는 네 위치가 위협받고 있어 라는 신호다. 자동으로 방어 모드가 켜진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이건 원시 시대에는 합리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누군가 회의실에서 무례하게 굴어도 내 생존이 위협받는 건 아니다. 전화로 불쾌한 말을 들어도 자원 배분에서 밀리지 않는다. 그런데 뇌는 구별하지 못한다. 예전 방식대로 반응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잉 대응한다. 별것 아닌 말에 크게 흔들린다. 잊어도 될 사람을 며칠 동안 기억한다. 내가 만들어내는 위기감과 실제 상황 사이에 간극이 있다. 또한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동물이다. 단순한 사건을 그냥 두지 못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서사를 만든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례한 말 하나가 머릿속에서 복잡한 이야기로 발전한다.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고 나의 평판을 걱정하고 미래의 관계를 예측한다. 단순한 사건이 거대한 서사가 된다. 그런데 이 서사의 대부분은 상상이다. 상대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 모른다. 모르는 것을 상상으로 채운다. 그리고 그 상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몇 초짜리 사건이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며칠을 간다. 사건보다 이야기가 더 오래 산다. 사건보다 이야기가 더 많이 아프다. 인간은 또한 비교하는 동물이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은 저런 말 안 듣는데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지? 저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 비교는 상처를 증폭시킨다. 말 자체보다 나만 이런 말을 들었다는 생각이 더 아프다.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억울함을 키운다. 그런데 비교의 기준은 대부분 왜곡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비슷하게 끙끙대고 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내 속마음을 비교한다. 당연히 내가 더 못해 보인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진다. 진화가 남긴 과민 반응, 이야기를 만드는 습성, 비교하는 본능, 이것들이 무례한 말 하나를 거대한 사건으로 부풀린다. 객관적으로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다. 몇 초짜리 불쾌한 경험이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크다. 며칠 동안 머릿속을 점령한다. 수면을 방해한다. 기분을 망친다. 이 간극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 일어난 일 사이에 거리가 있다. 뇌가 부풀리고 있다. 진화가 과잉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이걸 알면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다. 아, 이건 뇌가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구나. 실제로는 이 정도 크기가 아닐 수 있어.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 지금 당신을 흔드는 그 일, 1년 뒤에도 기억날까? 아마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1년 뒤에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려 해도 대부분의 무례한 경험은 사라져 있다. 지금은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 5년 뒤에는 어떨까? 거의 다 잊혀 있을 것이다. 5년 전에 누가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나는 게 얼마나 되는가? 그때는 며칠을 끌고 다녔을 텐데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10년 뒤에는 아마 완전히 사라져 있을 것이다. 10년 전에 누군가 한 무례한 말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삶에서 더 중요한 일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런데 지금은 크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시간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기억이 선명하다. 감정이 살아있다. 다른 일로 덮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들이 쌓인다. 더 중요한 일, 더 기쁜 일, 더 슬픈 일. 그것들이 그 무례한 경험 위에 쌓인다. 아래로 밀려난다. 결국 잊힌. 이걸 미리 알면 도움이 된다. 이 일도 결국 잊힐 거야. 1년 뒤에는 기억도 안 날 거야. 이 생각이 현재의 고통을 줄여준다. 영원할 것 같은 괴로움이 사실은 일시적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 물론 모든 상처가 잊히는 건 아니다. 어떤 말은 10년이 지나도 기억난다. 정말 깊이 박힌 말, 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꾼 말, 자기 정체성을 흔든 말, 그런 말은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말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무례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지금 며칠째 끌고 다니는 그 말도 아마 그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은 커 보이지만 시간의 체에 걸러지면 남지 않을 것이다. 구분해야 한다. 진짜 중요한 것과 그냥 불쾌한 것, 인생을 바꾸는 것과 그냥 기분 나쁜 것. 모든 무례함에 같은 에너지를 쓰면 정작 중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없다. 이 일이 정말 그만한 무게인가? 이 질문을 던져본다. 지금 나를 흔드는 이 일에 며칠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수면과 기분과 시간을 내줄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없다. 그 말을 던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만 여기서 끙끙대고 있다. 불공평하다. 그리고 바보 같다. 이건 자책이 아니다. 현실 인식이다.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의 평화를
그 사람한테 내주고 있다. 무료로, 자발적으로. 상대는 요구한 적도 없다. 내가 알아서 바치고 있다. 이걸 알면 멈추고 싶어진다. 왜 그 사람한테 이걸 주고 있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격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의 말이 같은 무게를 가지는 건 아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과 모르는 사람의 비난은 다르다. 나를 아끼는 사람의 지적과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의 공격은 다르다. 무례한 말을 던진 그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인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인가?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무례한 말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온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 당신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 당신의 삶에 오래 머물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며칠을 쓸 이유가 있을까? 지금 당신을 흔드는 그 사람은 일주일 뒤에도 당신 머릿속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져본다. 그 사람이 당신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 중 일부가 그 사람에게 가 있다. 당신의 감정 중 일부가 그 사람 때문에 소모되고 있다. 머릿속 공간은 유한하다. 거기에 누굴 들이느냐는 선택이다. 당신이 정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드릴 것인가? 일주일 동안 그 사람 생각을 할 것인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퇴거시킬 것인가? 당신은 내 머릿속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나가라. 이렇게 결정할 것인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결정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하면 조금씩 효과가 있다. 여기서 네 발로 기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자. 쇼펜하우어의 말.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것인가? 미발로 기어가 같이 짖을 것인가?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무시해라 는 뜻처럼 들린다. 반응하지 말고 피해라. 개가 짖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다른 의미가 있다. 네 발로 기어가지 않는다는 건 그 자리를 피하라는 뜻이 아니다. 두 발로 서 있으라는 뜻이다. 개는 네 발로 짖는다. 당신은 두 발로 서 있다. 이미 다른 위치에 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같은 높이가 아니다. 피할 필요 없다. 도망갈 필요 없다. 그냥 서 있으면 된다. 원래 서 있던 자리에 두 발로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짖는 소리는 그냥 소음이 된다.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높이에 서 있다. 그 소리가 닿지 않는다. 닿더라도 무게가 없다. 같은 높이에 있으면 부딪힌다. 서로의 소리가 서로를 친다. 싸움이 된다. 누가 더 크게 짖는지 경쟁이 된다. 다른 높이에 있으면 지나간다. 소리가 올라오지만 당신이 있는 곳까지는 못 온다. 아래에서 뭔가 시끄럽긴 한데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이게 무시가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회피가 아니다. 위치의 문제다. 당신이 어디 서 있느냐의 문제다. 상대가 어디서 짖든 당신이 어디 서 있느냐가 결정한다. 그 소리가 상처가 될지 그냥 소음이 될지. 위치는 물리적인 게 아니다. 마음의 위치다. 자기 인식의 위치다. 나는 저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을 위치에 있다. 나는 저 사람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경기장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 위치를 정했다고 해서 감정이 안 드는 게 아니다. 그래도 정하는 게 낫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릴 때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저기 서 있기로 했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저기로 돌아가야 해. 어떤 말은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모든 말이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모든 피드백이 들을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무례한 공격은 다르다. 나를 위한 조언과 나를 깎으려는 말은 다르다. 전자는 들어야 한다. 아프더라도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후자는 안 들어도 된다. 듣는다고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을 반영하면 내가 더 나아지는가? 그렇다면 들을 말이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을 반영해도 나아지는 게 없거나 오히려 나빠지는가? 그렇다면 안 들어도 되는 말이다. 귀를 닫아도 된다. 무례한 말 대부분은 후자다. 반영할 게 없다. 들었다고 성장하지 않는다. 그냥 기분만 나빠진다.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모든 공격에 응전할 의무가 없다. 모든 도발에 반응할 의무가 없다. 상대가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대답해야 하는 건 아니다. 상대가 도발했다고 해서 받아쳐야 하는 건 아니다.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당신에게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과 이 대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대놓고 말하면 또 다른 싸움이 된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정하고 침묵하면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선택이다. 당신이 대꾸하지 않았을 때 상대는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건 상대의 생각이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대가 내가 이겼다고 느끼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 애초에 같은 경기장에 서지 않았다. 상대는 혼자서 경기하고 혼자서 이긴 것이다. 상대편 없이 이긴 경기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 상대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어라. 그게 상대에게 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느끼게 두어라. 당신은 거기에 없다. 당신은 다른 곳에 있다. 상대의 승리 선언은 당신과 무관하다. 같은 경기장에 서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경기장은 규칙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같은 규칙으로 경쟁하는 공간이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가리는 공간이다. 상대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규칙으로 플레이하고 있다. 당신도 그 규칙에 동의하면 같은 경기장에 선 것이다. 그러면 이기거나 져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그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경기장이다. 상대가 혼자서 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관객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도발해도 당신은 경기장 밖에 있다. 품위는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말싸움에서 이겨도 품위 있는 게 아니다. 상대를 말문 막히게 해도 품위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에 더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져도 품위 있는 게 아니다. 품위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끌어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것. 상대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거친 말에 거친 말로 응수하지 않는 것. 저급한 공격에 저급한 방어로 맞서지 않는 것. 이기지 않아도 품위는 유지된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품위는 남는다. 상대가 이겼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당신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게 품위다. 품위는 외로울 수 있다. 원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잘 참았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할 수도 있다. 상대가 내가 이겼다고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계속 거칠게 굴면 결국 주변에서 알게 된다. 편판이 쌓인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품위도 쌓인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끌려 내려가지 않는 사람, 그 이미지가 축적된다.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단기전에서는 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전에서는 품위가 이긴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쇼펜하워의 말.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말에 가시를 돋게 하고 무례함을 용기로 착각한다.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을 광고하는 것과 같으니 그런 자들과 논쟁하지 마라.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당신도 네 발로 기어가 같이 짖을 것인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와 지금은 다르게 들리는가? 처음에는 그냥 참아라는 뜻처럼 들렸을 수 있다. 불쾌해도 참아라. 화나도 참아라. 그런 조언처럼 지금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참는 게 아니다. 서 있는 것이다. 내 자리에 두 발로 끌려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같은 경기장에 서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다.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움 자체를 거부하는 것. 우리는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무례한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받아쳤다가 후회했다. 며칠을 끌고 다녔다. 참킨 말이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상대는 잊었는데 나만 기억했다. 이건 게임의 실패가 아니다. 인간 보편의 경험이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이다. 나만 못하는 게 아니다. 모두가 어렵다. 그래서 자책할 필요 없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묻지 않아도 된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식하면 달라진다. 패턴을 보면 개입할 수 있다. 구조를 알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다음에도 흔들릴 것이다. 또 실수할 것이다. 그래도 조금씩 달라진다. 점점 덜 흔들린다. 점점 빨리 회복한다. 그게 성장이다. 이 글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또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할 것이다. 또 얼굴이 달아오를 것이다. 또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들 것이다. 그때 이 글이 떠오르면 좋겠다. 지금 이 사람은 내 머릿속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일은 일주일 뒤에도 중요한 일인가? 나는 지금 내려가려 하고 있는가?
서 있으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순간에 떠오르면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자. 개가 짖는다. 당신은 두 발로 서 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짖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건 소음이다. 당신에게 닿지 않는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려갈 필요 없다. 같이 짖을 필요 없다. 그 자리를 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서 있으면 된다. 원래 서 있던 자리에 두 발로 흔들리지 않고.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 지금 당신을 흔드는 그 사람은 일주일 뒤에도 당신 머릿속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간다.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